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0-273-00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것이 9. 보험업 감독 규정 제6-11조의 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제3항 부보험업법 시행령 2011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231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보험업 감독 규정 2012년 2월 28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9. 보험업 감독 규정 제6-11조 제2항 제6-11조의 2 제1항 제2항 제6-12조 제1항 제2항 9.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2011년 6월 29일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 시행되기 전의 것 9.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제4-1조의 3 별표 26 로마 숫자 2 제2-3조 가목 제2-4조 가목 나목 제3-4조 가목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모두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험료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그것이 구보험업 감독 규정 제6-11조의 2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결과 보험계약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현행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 등이 을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병 보험회사의 발행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 등은 병 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및 작성 기준을 이후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제외하고 부의 부채 또는 우발 채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한다고 정하였는데 병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이전에 판매한 일부 보험 상품의 약관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갑 회사 등이 위 약관에 따른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을 회사 등을 상대로 위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병 회사는 아직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 상품에 관하여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거나 향후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 추정 금액 상당의 부의 부채 또는 우발 채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 등이 위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처분 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2다 243-550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 관계의 준거법 보험계약의 준거법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소로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 관계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법률 관계인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참조 영국 해상보험법 Marine Insurance Act 1906 영국 해상보험법의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소로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 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 판단의 준거법 채권 양도 계약의 준거법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관계의 준거법과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급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9.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참조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그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 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그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 양도에 관한 법률 관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 관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두 법률 관계의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당사자 주장이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현저한 모순이나 불명료한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성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4. 갑 주식회사가 국가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의 운송을 인수하였고, 을 사단법인은 위 군수물자 운송에 관하여 국가와 담보 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ICC 에어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국내로 운송된 위 군수물자에서 손상이 발견되자 을 법인이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한 다음 국가로부터 대위증서 Letter of Subrogation 제1차 대위증서 대위증서를 교부받아 갑 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다시 국가로부터 대위증서 및 채권 양도서 제2차 대위증서 채권 양도서를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한 다음 준비 서면에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 양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 양도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을 법인이 소장에서 대위, 소장에서 취득을 청구 권한으로 삼고 있으므로 소장에 의해 채권 양도, 취득, 채권 양도의 통지가 갑 회사에 이루어진 것이고,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해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이 을 법인에 수여된 것이므로 갑 회사는 을 법인의 채권 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안에서 을 법인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 양도만을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그와 더불어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 양도를 별개의 청구 원인으로 주장하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중거법을 전제로 채권 양도 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인지 불분명한데도 성명권 행사 없이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 양도에 대하여만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성명권 불행사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3다 206138 판결 사건명 임금 1.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 무효 및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 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 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하 특례 조항이라 한다. 특례 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 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산업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정액산업금제 하에서 이루어진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는 합의를 체결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는지와 아울러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양자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다면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정액산업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 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 근로시간과 택시운전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하는 경우,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 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 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소정 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4.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후 설립된 갑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소속 택시운전 근로자의 1일 소정 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였고 그 후 임금협정을 통해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는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을 등이 위 소정 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고 갑 회사와 을 등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3-280-358 판결 사건명 기술료 등 1.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 그러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 법률적 증거 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 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특허권자가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서 실시권자 외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실시권자가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가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이때 특허권자가 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실시권자 외의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부작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실시권자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 제품, 산수 블록 제품 제품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갑으로부터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의 사용 및 국내의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은 을 주식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병 회사가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순 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병 회사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 판매하자 병 회사를 상대로 계약 기간 중에 기술료 및 계약 종료 후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 실시권 침해, 디자인권의 전용 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 사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여기에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단순 병합한 사안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중 어떤 권리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독점적 통상실시, 사용,
통상실시권의 내용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성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을 회사가 주장하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도록 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을 회사가 주장하는 권리를 갑으로부터 부여받았는지 심리하여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심리 없이 을 회사가 산수블록 제품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병 회사가 을 회사의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 상표법 제110조 제6항에 따라 구체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상표법 제110조 제6항은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 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낸 간접 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 5.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발생 시기와 발생 원인 등을 달리하는 수개의 손해배상 채권을 소로서 구하는 경우 손해배상 채권별로 청구 금액과 인용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 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수개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채권들이 발생 시기와 발생 원인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인 이상 이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하고 그 손해배상 채권들은 각각 소멸시 후의 기산일이나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들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소로서 구하는 채권자로서는 손해배상 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법원도 이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별로 인용 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수개의 손해배상 채권들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4-232-066 등 판결 사건명 구상금 등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성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한 구상관계.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연대 보증인들의 부담 부분을 산정하는 방법.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수인이 연대 보증인일 때에는 각자가 별개의 법률 행위로 보증인이 되었고, 또한 보증인 상호 간의 연대의 특약, 보증연대, 특약이 없었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는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자의 채무의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나, 연대 보증인들 상호 간의 내부 관계에서는 주 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담 부분이 있고, 그 부담 부분의 비율, 즉 분담 비율에 관하여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되, 그 특약이 없는 한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된다. 그러므로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는데, 다만 다른 연대 보증인 가운데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하여는 구상을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제외하고 아직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 보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다른 연대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을 하는 경우의 부담 부분은 수인의 연대 보증이 성립할 당시 주 채무에게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일단 정하여지지만, 그 후 주 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 채무가 소멸하면 부종성에 따라 각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이 그 소멸액만큼 분담 비율에 따라 감소하고, 또한 연대 보증인의 변제가 있으면 당해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이 그 변제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함으로써 그 초과 변제액에 대하여 다른 연대 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 보증인인지 여부는 당해 변제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으로는 우선 그때까지 발생, 증가하였던 주 채무의 총액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 총액을 산출하고, 그 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감소한 그의 부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위 부담 부분 총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당해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확정한 다음, 당해 변제액이 위 확정된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자기의 부담 부분을 변제함으로써 위와 같은 구상권 행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연대 보증인인지 여부도 원칙적으로 구상의 기초가 되는 변제 당시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그 연대 보증인의 부담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투자원금 반환채무 주 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인 갑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을 변제한 다음, 또 다른 연대 보증인인 을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이자를 변제하였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구상금 또는 연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을이 갑에 대한 별도의 대여금 채권과 위 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채권자에게 투자원금의 변제를 완료한 때까지 발생, 증가한 이자를 포함한 주 채무의 총액에 갑의 분담 비율을 적용하여 갑의 변제액이 확정된 부담 부분을 초과하였는지 따져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성명 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4-233-212 판결.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 갑은 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 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한 경우, 청구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 손해금 등 부대 채권에 대하여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소극. 채권자가 가분 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 권리인 청구 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청구 채권 부분에만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 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하여 원본 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대 채권에 대하여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10월 25일 선고 2024다 252-305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수탁보증인이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경우 사후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적극. 변제기 전에 주채무를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수탁보증인의 출제에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적극.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41조. 이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물상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변제 등의 면책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제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민법 제445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을 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 사유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적극.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제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45조 제1항. 이때 구체적인 대항의 효과는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갖는 대항 사유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2다
250-626 판결. 사건명 성수관로 이설 비용 등.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초 도로 점용 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 상대방 사이에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도로관리청이 도로 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과하는 조건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덧붙여 그 행정행위 상대방에게 자귀, 부자귀, 소인 등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의 일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무의 이행 상대방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으로 한정되는 점. 도로법상 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주체 결정과 관련된 예외 규정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원칙적으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도로법의 다른 규정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다른 법률의 관련 규정 해석, 적용과도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도로법상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성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그의 필요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 대상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도로 점용 허가를 한 처분청과 처분 상대방 사이에 공사비용 부담 주체 결정에 관한 부관인 조건을 원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다 240-916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약관 조항을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 조항의 문헌이 갖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약관 조항이 전체적인 논리적 맥락 속에서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해당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반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이리적으로 해석된다면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입원 의료비 담보 특약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등 비용 전액 및 일부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갑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을 회사가 청구 금액 중 지인 할인 명목의 할인금은 갑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부분은 위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고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3-310198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 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소액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 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 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그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 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 적용에 있어서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 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 대여 계약에 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에 대한 특례를 정한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서 정한 시설 대여업자가 아닌 자가 체결한 시설 대여 계약에 대하여 여신 전문 금융업법 제35조를 적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특정 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시설 대여. 시설 대여를 업으로 하는 것을 시설 대여업이라고 정의하고 제2조 제9호, 제10호 시설 대여업에 대하여 제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시설 대여업자라고 규정하면서 제2조 제10호의 2 제2장에서 시설 대여업 등록 요건, 자본금 등 등록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시설 대여업을 하는 자로서 여신 전문 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3장 제2절에서 여신 전문 금융업 중 시설 대여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제2절은 시설 대여업자가 하는 시설 대여업 등에 적용하며 제28조 대여시설 이용자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라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 등을 받아 운행하면서 위법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이하 자동차 손배법이라 한다. 자동차 손배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시설 대여업자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제35조 위와 같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의 문헌 내용과 체계,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신 전문 금융업법은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규율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 대여업을 하는 자의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법적 규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신 전문 금융업법이 정한 법정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절차를 따라 등록한 시설 대여업자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 대여업을 하는 자 사이에 시설 대여업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자동차 손배법의 입법 목적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설 대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 손배법 제3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5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통상적으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보유자 등은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 통념상 간접 지배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보유자 등은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4다 202317 판결 사건명 건물 등 철거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분리 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적극.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외에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 수익,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한 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 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과 일반 건물 소유자들 사이에 대지 이용 관계에 적용되는 법리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대지 사용권이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구분 소유의 성립을 전제로 한다. 일동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당초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 지분 비율대로 그 건물 대지를 공유함으로써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별도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들이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대지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외에 다른 공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대지를 사용, 수익,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 필의 대지 위에 집합건물과 일반 건물이 공존하고 있고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집합건물법상 대지 사용권이 있는 반면 일반 건물 소유자들에게는 대지에 대한 민법상 공유 지분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과
일반 건물 소유자들 사이의 대지 이용 관계에는 공유물에 관한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유물의 변경의 의미와 요건.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가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물을 그 자체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활용하는 이용 행위나 공유물의 사용 가치 내지 교환 가치를 증대시키는 개량 행위를 넘어서 공유물의 사실상의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공유자들의 공유물 이용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공유물의 변경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공유물의 관리. 민법 제265조 본문. 공유물의 관리와 달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다. 민법 제264조. 어떤 행위가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가 공유물의 외관이나 용도에 본질적이거나 현저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공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 방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행위로 발생하는 비용이 얼마나 큰지, 공유자 전원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한지, 그 행위로 영향을 받게 되는 소수 지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유자 전원의 의사일치가 요구되는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대지 공유자 중 일부가 대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인 대지의 변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4다 232523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등. 1.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 및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이 되는지 여부. 적극.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 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이 채권자의 반대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때와 같이 반대 의무가 이행된 뒤에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내어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같은 조 제2항. 등기가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 관계와 합치하는 것, 즉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이전 절차만이 위법하고 그 외의 다른 법률 행위는 적법, 유효한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원인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등기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한 것으로 된다. 2. 소멸시효에서 시효기간 만료의 효과 및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주장까지 한 경우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 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한편 소멸 시효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이러한 소멸 시효의 주장까지 하였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4다 255328 판결 사건명 소유권 말소 등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 계약의 효력, 확정적 무효 및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 매매 계약이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적극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6년 1월 19일 법률 제13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였다면 민법 제139조 단서에 따라 무효였던 기존 매매 계약은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0월 31일 선고 2024다 257-812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가집행 선고로 인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 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 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가집행 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원, 정당한 금원인 원본 및 지연 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